우리 문학개념어 4강 중에 세 번째 파일입니다. 여기 객관식 문제에 나오는 시를 모두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해설, 시해설 어떻게 하는지, 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공부해두고 가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 볼 텐데 가시는 정약용의 고시고요. 나시는 박인로의 누앙사예요. 얘는 지금 고전시가의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고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시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고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한 줄에 5글자다. 그래서 오원고시라고 합니다. 오원고시. 10줄이네요. 그죠? 오원고시인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그러기 전에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조선 후기 정조 때 이제 활약한 인물이고, 이제 실학사상을 중시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작품을 주로 많이 썼냐. 이 정약용은 이제 수필도 많고, 한시도 많고, 또 연시조도 많이 지었는데, 주로 이제 강학에 대한 이 열망, 배움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자연친화의 시도 썼고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조선 후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다음에 고통을 가하는 이런 탄간오리들에 대한 비판의 시를 많이 썼어요. 이 시 역시 탄간오리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이 핍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의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의적이다. 돌려 말한다는 뜻이요. 돌려 말한다. 우회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말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의적으로 비판한다. 그럼 우의적 비판은 어떤 말과 똑같아요? 풍자한다는 말과 똑같죠. 풍자라는 말도 대상을 비판하는데 돌려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의적 성격, 풍자적 성격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자, 제비가 지금 지지배가 노래하고 지지배배 이제 울고 있대요.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한다. 제비가 서러워한다. 그러니까 의인법 있는 거고 감정이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비라는 소재를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서러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화적이라고도 합니다. 우화적이라고도 해요. 동물을 빗대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 우화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정약용의 관점으로 보면 집 없이 서러워서 울고 있어 고통받는 백성이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막 찌찌배배 우는데 집 없어서 서러워요 라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쩌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라고 뭐 한 거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자의 말이죠. 화자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대답했어요.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제비의 대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구조? 대화 구조로 이루어졌다. 질문하고 대답까지 했으니까 대화 구조, 대화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화자와 이 제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여기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 제비가 살고 있는 곳이겠죠. 왜 거기에 가지 않고 그죠? 느릅나무, 해나무 거기에 가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울고 있니? 라고 했더니 제비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비유법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쫀대요. 그러면 황새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뭐가 돼요? 탕관오리가 되겠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져요. 그럼 뱀도 탕관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부정적 시어로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탕관오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탕관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상황은 화자가 제비를 보고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정서는 뭐예요? 안타까워져. 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지금 울고 있어? 집 없다고 왜 호소하고 있어? 그랬어요. 태도 역시 연민적, 비판적.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황새와 뱀으로 대표되는 탕관오리. 그 다음에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탕관오리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이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특징은 우의적이다. 그 다음에 자, 정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가사입니다. 봅시다.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하늘 굽는다. 북창은 북쪽으로 난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밤새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무정한 오디세는 감정이 없는 오디세는 소쩍새예요. 소쩍새. 소쩍새가 울어서 나의 하늘 도우던 나의 슬픔을 더하고 있으면서 이 소쩍새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요. 화자의 감정을 북돋는 객관적 상관물. 원래 소쩍새가 한의 상징입니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아침까지 잠이 안 와서 먼 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린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 농사를 짓느냐고 아주 분주해요. 새벽부터. 그런데 나에게는 흥이 없다. 나는 이 농사일에 전혀 관심이 없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4대부인데 왜 농사일을 걱정하고 있죠? 조선 후기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제 몰락한 양반도 있을 거고 유배간 양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인누가는 작가는 4대부이지만 형편이 안 좋다. 가난한 양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배온 양반이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세정은 뭐냐면 세상사예요. 세상사. 세상 일을 모르는 나는 한숨이 끊임없이 나와.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그러니까 술, 고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도 사귈 수 없다는 얘기요. 두 주먹 비계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보니. 자, 물정도 모르는 내가 말만 하고 있어서 모습도 아름답지 않아. 참 흉해. 하루아침 부ril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매우 가난해요. 그래서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를 빌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누앙사가 굉장히 긴 내용 중에 여기가 일부인데요. 이 앞에 농사를 좀 접으려고 소를 빌리러 갔거든요. 이웃 농가에. 그런데 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 부릴소. 그러니까 하루 빌릴 소도 못 빌려서 말았는데 포기했는데 하물며 교외에서 취할 뜻을 가질 소냐. 다른 것에 취할 교외에, 그러니까 술까지 먹는 뜻을 갖기나 하겠어? 서리법이죠. 자, 가사는 무조건 서리법과 대구법은 장착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서리법만 나왔지만, 자, 가사 작품 내용이 길고 이런 운율, 그죠? 를 형성하는 요소, 대구법이 맞고요. 서리법, 자신의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술 마실 엄두도 못 내. 왜? 나는 농사도 못 짓는데 무슨 술이야. 그죠? 이런 얘기죠. 아까운 저 쟁기는 볕님도 좋으시고, 저 쟁기는 뭐냐?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인데, 볕보임이 뭐냐면, 칼날, 이 쟁기의 날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반 못 갈아서 씨도 못 뿌리는데 쟁기는 무엇에 쓸 거야? 쟁기는 풀 뽑는 데 쓰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관련만은 뭐가요? 이 쟁기가요. 텅 빈 집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너 쟁기 있어봤자 쓸데없어. 왜? 나는 저기 밭을 갈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심어. 농사 시작도 못해. 이것에 대한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함을 한탄하는 노래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탄궁가. 궁은 없을 궁이고 한탄하는 노래요. 가난함을 한탄하는 노래다. 차라리 첫 봄에 팔아버릴 것을 이른 봄에 팔아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리 있어 사오랴? 그러니까 뭐야? 팔지도 못해. 한탄이야. 봄가리도 끝나간다. 후리쳐 던져두자. 이 농사 가리도 끝나니까 포기했어. 이번 농사 포기했어. 강호한 꿈을 꾼 지도 오래되니 강호는 뭐야? 강과 후수죠. 그래서 얘는 자연을 즐길 꿈을 꾼 지가 오래됐어. 오랫동안 자연을 즐길 꿈을 꾼 지 오래됐는데 이과 배가 누가 되어 어지고 잊었어. 이과 배가 누가 되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서 힘이 들어서 어느새인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연을 그동안 즐기지 못했어.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데도 하도 할싸. 저 강물을 바라보니까 푸른 빛도 하도 할싸. 많기도 많고. 푸른 빛이 많다. 많기도 많아. 그러니까 아름답구나. 이런 거죠. 강물이 아름답고. 훌륭한 군자들아. 훌륭한 군자들아. 여기서 훌륭한 군자는 누구겠어요? 자연을 즐기는 군자들이겠죠. 낙대 하나 빌려쓰라. 낙대는 뭐야? 낚싯대 하나 빌려주세요. 왜? 뭐 하려고요? 강호한 꿈을 이제 실현으로 옮기려고요. 자연을 즐기려고요. 그러면 낚시를 하는 게 자연을 즐기는 건가요? 네. 목적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자연을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강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낙대 하나 빌려가지고 그죠? 자연을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덫이래요. 갈대꽃도 자연이고 명월청풍, 명월은 뭐야? 뜬 달, 맑은 통바람. 다 뭐예요? 자연을 대표하는 대우법이에요. 강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원 역시. 그래서 이런 자연과 덫이 돼요. 자연과 덫이 된다. 그러니까 물, 일체가 되어 임자 없는 풍을 강사하는 임자 없는 자연. 풍, 바람, 월, 자연, 강, 산. 모두 자연이죠. 자연과 덫이 되어 절로절로 늙어버려. 근데 임자가 없대. 임자가 없다는 것은 뭐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농사 포기하고 그냥 에이 됐어. 굶으면서 자연이나 즐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자연을 즐기는데 값을 치러야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못 즐길 텐데 자연을 즐기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 정리해보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농사를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겠다고 다짐한 상황이네요. 정서는 한탄해죠. 내 처지 왜 이래? 이런 거죠. 그러면 태도는 한탄, 비관적 태도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을 즐기겠다는 강호에 대한 다짐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제는 가난에 대한 한탄과 강호에 대한 다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대부지만 이렇게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쓰기도 했다.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유배를 온 건 아닙니다. 유배를 오진 않았고 이 사람은 지금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전하고 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가난해. 그런데, 야, 소까지 못 빌려. 소가 없어서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 와, 그래서 나는 지금 포기하고 이 먹고 사는 거 다 집어치자. 자연이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대비적 시어 있네요. 제비는 긍정의 대상이고, 자, 뱁새, 맵새와 뱀은 부정의 대상이니까 대비적 시어가 있는 거 맞고요.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공간 이동하지 않았고, 뭐라고 해서 나 지금 가난 한탄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으니까 공간의 이동 없어. 사물의 다양한 속성도 없죠. 가는 나와 달리 일단 얘를 제껴두고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요. 나에는 풍자가 없으니까 더 맞고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는 서리적 표현이 나에 있나요? 나에 있나 한번 봅시다. 서리적 표현 아까 가질 수냐 있네요. 가에는 있나 그러면 봅시다. 서리적 표현이 없네요. 그러면 맞는 게 되겠고요. 4번 던져봅시다. 나는 이거 빼고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내는 어조. 자,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내는 어조. 늙으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살아오랴. 이런 거. 그러나 있고 그러면 가에는 없나요? 가에는 화자의 내면 어조가 없고 뭐요? 여기는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윗부분은 그 다음에는 질문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제비가 답한 거니까 독백적 어조가 없네요. 내면이 드러난 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을 보니까 홍인우의 관동록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둘 다 기네요. 그죠? 나는 사음보니까 가사고 가는 관동록이니까 수필에 해당하는 작품이네요. 자, 28번 문제가 가나다 3개의 지문이 있네요. 첫 번째 지문이 홍인우의 관동록이라는 고전 수필이에요. 조선시대에 쓰여진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수필이죠. 그래서 기행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여정, 견문, 감상이잖아요. 그러면 여정은 이동 경로, 견문은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들은 것, 감상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관동록이니까 관동지방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 또 이동 경로, 감상이 나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보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오후 6리쯤 나아가 영랑제에 올랐다. 여기서 제는 뭘까요? 고개라는 뜻입니다. 산인가 봐요. 천봉만하게 형상을 구워보았다. 그러면서 어와 여기 지금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에 다 보인다. 여산은 중국의 산 이름이고 중국 산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 듯해.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 중국의 산을 비유해서 이 진월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와
감탄사죠. 조화웅이, 조화웅은 뭐냐면 조물주예요.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 옹은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무슨 뜻이요? 훌륭하다. 훌륭하기도 훌륭하구나. 조물주의 솜씨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곳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날거든 뛰지 마나, 쉬었거든 솟지 마나. 자, 일단 표현법 뭐 사용됐어요? 대구법이 사용됐네요. 대구법.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마나,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마나.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그러니까 이 앞과 뒤의 구조리 대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열거, 그죠? 열거 사용됐어요. 그러면 뭐의 모습을 지금 이렇다고 묘사한 거야? 지날 때에서 바라본 풍경. 그러면 날고, 뛰고, 섰고, 솟는 것은 뭐예요? 봉우리겠죠. 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자, 날아가는 듯하고 봉우리의 모습이 뛰는 듯도 하고 봉우리의 모습이 서 있는 듯도 하고 봉우리의 모습이 솟아 있는 듯도 해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솟는다, 뛴다, 굉장히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모습이므로 역동적인 모습이고요. 서 있고 솟는 모습은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용을 꽂아놓은 듯하고 배곡을 묶어놓은 듯하다. 뭐가? 진월대에서 바라본 산봉우리의 모습이 부용은 뭐냐면 병풍. 병풍을 꽂아놓은 것 같고 배곡은 비단이죠. 비단을 묶어놓은 듯해. 그래서 여기도 봉우리의 진월대에서 본 봉우리의 정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감탄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대구과 비유법 뭐뭐한 듯하다. 그죠? 여기도 여기는 비유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구와 비유법이 있고요.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우회하는 듯 여기도 대구와 비유 중에서 시기. 자, 그 모습이 동명, 그죠? 동명 뭐예요? 해를 박차고 나온 듯하고 북극을 괜 듯해. 여기서 북극은 별이에요. 북두칠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듯하다. 자, 동명을 박차는 듯한 모습이니까 동적 모습이고 북극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이니까 정적인 모습이다. 그만큼 훌륭하다. 진월대에서 바라본 봉우리의 모습이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그러니까 망고대는 높게 있고 혈망봉은 외롭게 있어. 혈망봉우리는 하나만 우뚝 솟아 있으니까 외로운 듯 보이는 거고, 자, 망고대는 높이 솟아 있으니까 높다고 한 거죠. 하늘에 추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려려고. 누가요? 여기서는 묘사하는 대상이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이 될 거예요. 망고대는 하늘에 추밀어 올라, 하늘에 밀어 올려 가서 무슨 일을 사려로다 아래려고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니. 천만겁 무수한 세월이죠.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고 그렇게 높이 솟아 있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망고대를 누구와 일치시킨 거예요? 화자 자신. 그럼 화자 자신이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천만 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고 높이 솟아서 무엇을 하늘에 아래려고 해. 여기서 하늘은 그럼 임금을 비워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향한 충성의 끝이 없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거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어와 너여이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는 여기서 망고대. 그래서 망고대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므로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이 될 거. 야, 너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딨니? 라고 해석해요. 너 같은 이 또 있겠어? 서리법이죠.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이는 또 없을 거야. 서리법과 대구법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사작품에는. 개심 때 고쳐 올라 동양성을 바라보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소를 또 옮겼네요. 어디로 옮겼어요? 개심대로 옮겼어요. 고티어는 다시 개심대에 다시 올라가서 중향성, 이때는 중향성이라고 읽는 이유가 뭐예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소리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중향성이라고 읽고 이걸 통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적용되지 않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12,000봉을 넉넉히 해야 하니 세어보니 금강산에서 12,000봉을 지금 바라보고 금강산 12,000봉을 개심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2,000봉을 바라보고 있어요. 봉마다 맺혀 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여기 또 대구법. 뭐가 봉마다 끝마다 서려 있을까요?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말지마나 역시 대구법. 뭐요? 열거한 거죠. 열거. 뭘 열거했나요? 맑아. 뭐가 맑아요? 12,000 봉우리가 맑고 좋다는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깨끗하다.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던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던가 이런 소리니까 아우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 라는 얘기죠. 뭐가? 12,000봉의 봉우리가 저 기운 흩어내요. 저 기운을 모아서 여기서 저 기운은 뭐예요? 맑고 깨끗한 기운을 모아서 인거를 만들고 싶어. 인거는 뭐냐면 영혼 혹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재, 나라에서 쓰일 훌륭한 인재를 내가 만들고 싶구나. 형용도 그지없고, 형용은 모습이죠. 모습도 그지없다, 끝이 없고 태세, 형세 도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모습이나 형태도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했어요. 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2,000 봉우리의 모습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저 기운 너무나 훌륭해요.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나 형태가 각양각색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탄이죠. 그래서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내가 영혼을 만들고 싶어 라고 말했고요. 천지, 삼기실제,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삼기다 만들다. 누가요? 조물주가, 조아웅이 만들 때 자연이 되었건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었겠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하도 하시자. 이제와 보게 되니까 그 뜻이 있었구나. 감정이 있었구나. 그냥 만든 게 아니었구나. 뜻이 새겨서 만들었구나 라는 뜻이죠. 계속 지금 자연에 대한 경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이번에 장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비로봉 상상도. 상상도는 아주 가장 높은 곳, 비로봉 꼭대기라는 얘기죠. 기뉘신고, 기뉘신가 그것이 누구인가? 동산태산이 언하야 높았던 곳. 여기서 동산태산도 중국에 나오는 산이에요. 중국의 산. 중국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이거 뭐야? 라는 뜻이요. 기느신고 이거 뭐지? 너무 높은데 산이 봉산태산이 누가 높다고 했나? 누가 높다 했나? 누가 높다 했냐면 저기 그 당나라 때 이태백이 높다 했어요. 이태백이 높다 했죠. 그리고 공자도 높다 했습니다.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뭐 왜 노국 역시 중국의 나라예요. 중국 나라인데 노국 좁은 줄을 우리가 모른다. 이 얘기 왜 했냐? 공자가 동산태산에 올라서 노국이 좁다고 말했거든요. 공자는 자 동산태산에 올라서 노국이 좁다고 말했는데 나는 화자는 우리는 노국 좁은 줄 몰라. 그런데 넓거나 넓은 천하에 어찌하여 적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자 공자께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노국
노국에 있는 동산태산에 올라가서 노국이 좁다고 말했는데 내가 여기 비로봉에 올라와서 이 밑에를 보니까 우리 여기 조선이 뭐야 너무 넓어. 그러니까 공자는 왜 노국을 갖다가 좁다고 말했지? 라는 뜻입니다. 어와 저 지위를 어휘하면 알 거이고 그러면 여기서 저 지위는 뭐냐면 공자의 후연직이에요. 공자의 후연지기. 후연지기는 뭐냐? 넓고 큰 마음이거든요. 공자는 동산 태산에 올라서 노국이 좁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와서 보니까 온 세상이 너무 넓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자의 저 후연지기를 알 수가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본 거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어디를요? 비로봉 상상도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간다고 이상할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당연해. 당연히 내려가야지.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제 비로봉과 어디 개심 때, 그 다음에 진월 때에 올라가서 본 풍경을 그죠? 감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충성심을 이야기했고 자화자찬으로 그 다음에 이 공자의 후연지기를 담고 싶다고 말했네요. 자, 그러면 나를 정리해보면 화자는 지금 관동지방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서는 만족스러운 감탄이죠. 태도는 예찬적이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관동에서 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그 다음에 자화자찬, 그 다음에 후연지기에 대한 공자의 후연지기에 대한 예찬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다를 보니까 세 줄이고 딴 사음보예요. 그럼 얘는 갈래가 뭐겠어요? 시조가 되겠네요. 안민영의 금강 1만 2천 봉이. 그러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연에 대한 예찬이 될 것 같죠. 자, 봅시다. 금강 1만 2천 봉이 눈 아니면 오기로다. 자, 금강산의 풍경,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가 눈 아니면 오기로다. 눈과 옥은 뭐요? 다 흰색이니까 뭐요? 겨울이구나. 겨울이구나. 겨울의 금강산을 말하고 있고요. 혈성루 올라가니 금강산에 있는 어떤 누각에 올라가니 천상인이 되었다. 내가 혈성루에 올라가니까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만족감이죠. 나는 지상의 사람이 아니야는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만족감.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자, 서부진 화부득은 뭐래요? 글로 쓸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없는 것은 금강산이래. 그러니까 금강산에 대한 예찬 똑같죠. 금강산을 보고 만족스러워하고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문제가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자, 일단 감각적인 언어는 시각, 미각, 촉각, 청각 등을 사용한 건데 모든 시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감각적인 시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 시는 다 그죠? 이 금강산과 이 관동지방을 여행하고 쓴 것이니까 풍경 묘사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맞고요. 생동감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가의 생동감 어디 있어요? 창을 옆으로 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두어 적진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본적인 모습이 있고요. 나는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엇을 이제 움직이는 듯하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역동적 생동감 있는 건 맞고요. 2번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글로 표현한 것을 어떤 채라고 해요? 문어체. 그 다음에 감상, 여행 도중의 감상은
글쓴이의 감정이죠. 글로 표현할 때 문어체로 뭐예요? 묘사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두 중에 감상, 화자의 감정. 둘 다 나타나 있죠.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가와 나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자, 물음. 물음이 뭐죠? 여기서는 진짜 물음도 될 거고 또 서리법도 물음의 형식이니까 물음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서리법이 있는지 물음이 있는지 보고 대상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는지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가에서 물음이 있었죠.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 스님한테 물었죠. 그죠?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심, 이 산에 대한 관심 드러냈고요. 나에서는 대상에게 묻진 않았고 서리법, 즉 의문문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대상에 대한 감상을 강조했어요. 어디 있어요? 음, 언어야 높다던 곡, 그죠? 대상의 굉장히 높음을 강조하고 있죠. 기뉘신곡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관심을 확대한다, 강조한다. 그죠?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확대한다, 맞고요. 다음 4번 사지. 나와 나는 단정적 어조로, 단정적 어조는 평서형 어조라고 했어요. 평서형 존댓말이 뭐뭐하다. 기획문이니까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뭐하다 있나요? 자, 나해 보니까 있네요. 천만곱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구나. 단정적 오주죠. 모르는다. 모르는구나. 평생 종결 의미로 그죠? 망고대의 이런 위험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다에는 눈 아니면 우기로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나와 나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자, 사물의 특징은 뭐야? 여기서 사물은 이제 자연의 모습인데 자연의 모습을 관점이 있죠. 아름답다고 했는데 다양하진 않았어요. 다 훌륭하다라고만 했고 그렇죠? 여기서 틀렸고 분석도 하지 않았고요. 묘사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9번의 질문을 보니까 고은의 선제리 안악내들 그 다음에 김영인의 그 나무는 그 나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은의 선제리 안악내들 딱 보니까 운율이 없고 줄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시를 우리는 산문시라고 하죠. 그런데 산문시에도 뭐 의문의 반복이나 뭐 시어의 반복이 있으면 리듬감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떠들어댄다. 밤중에 개가 짖어요. 이게 짖으니 저개도 짖어 들 건너갈 갈매기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요 다요 따위 말끝이 들린다. 그러니까 개가 짖고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 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를 반복했어. 그럼 이 시어가 지금 중요하겠네요.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적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안악내들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는데 말소리도 들리고 개가 짖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 말소리는 뭐였다는 거죠? 선제리 안악내들이 군산 묵은장 가서 뭔가 물건을 팔고 오는 안악내들의 소리도 들렸다는 것이네요. 팔다 못해 파장더리로 넘기고 오는 안악내들, 선제리 안악내들, 대상이 선제리 안악내들이 있는 거 제목도 그러하고요.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자, 여기서 시오리길, 십리길 나오는 거 보니까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5리 정도 되는 길. 한밤중이니까 십리길은 더 가야 돼. 아직 집에 가려면 멀었어.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배 요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러니까 여기에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네요. 이 선제리 안악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났죠.
그죠? 낮에 가서 아주 먼 길을 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데 아주 먼 길을 돌아올 때 배가 이제 몹시 고파서 이제 돌아온다. 연민의 태도 나오고 있어. 오죽이나 가벼울까라는 서리를 통해서요. 정말 그러니까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러니까 가볍다 안 가볍다? 무겁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무겁다라는 연민의 표현이죠.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낙네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 다행이다라는 심정이겠죠.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그럼 여기서 진짜 못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 세상이다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못나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고생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의좋은 고생이다. 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견딜 만한 고생이다. 그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이렇게 한동안 시끌벅적했는데 모두가 익숙한 그 존재들이라 금세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화자의 상은 뭐예요? 선젤이 아낙네들을 보고 있고요. 정서는 이들에 대해서 연민, 그 다음에 또 공감하고 있죠. 그들을 이렇게 뭐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서로가 이제 의지하면서 함께하니 이 고생도 할 만하다. 공감. 그 다음에 태도는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럼 주제는 이 선젤이 아낙네들은 우리 민중을 상징하죠. 민중의 고달픈 삶과 애정이 드러나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현법은 보니까 뭐 밤 기러기 난다.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 들린다. 그래서 개 짖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이런 밤의 풍경, 자연의 모습과 어우러지는 선젤이 아낙네들의 이제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나누는 고생이라고 정도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는 김명인의 그 나무라는 시네요. 그 나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누가요? 나무가요. 제목이 그 나무니까요.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 그 나무를 관찰하겠네요. 늦게 핀 그 나무, 늦게 자란 그 나무를 발견했어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이 나무를 의인화했네요. 나무가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두고 자 나무가 자라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멘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지금 고통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시멘트는 그 나무에게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뿌리를 비틀리게 했으니까.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봄이 되었는데 이 그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왜? 시멘트 바닥 때문이니까. 그러면 이 나무라는 자연물을 인간 사이에 확대해 본다면 그 나무는 뭔가 이제 힘든 인간, 소외된 인간이 될 거고 시멘트는 이 힘든 인간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시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봄에도 봄이 꽃철인데도 그 꽃철이 지난 줄도 모르고 꽃을 못 피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어요. 이건 화자의 감정이죠. 화자는 봄에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안쓰러워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연민이라고 하죠.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지는 꽃불성화. 드디어 꽃을 피웠나 봐요. 꽃불성화 은유법이에요. 꽃을 피운 것을 성화라고 은유했죠. 은유 비유법 중에 하나는요. 환하게 불타오를 것이므로 아직 피지 않았네요.
믿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죠. 아마 얘는 꽃을 피울 거야 하는 믿음, 소외된 계층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그러면 난만한 봄길, 아주 난해하고 험난한 봄길 어디에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니까 화자는 이 늦된 나무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뭐 한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야. 성찰한 거야. 그죠?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난만한 봄길 어디에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화자도 이 나무를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성찰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 자연을 보고 인생을 성찰한다 하면 맞는 말. 그 다음, 이봄 가기 전에 저 나무도 푸른 한 잎새 매달까요? 이제 의문인데 아까 믿는다고 했어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뭐예요? 공양이니까 이제 어떤 재료일 거예요. 음식. 그죠? 불타는 음식, 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봄길이 아니고 뭐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뭐 자연의 도움, 뭐 햇살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자,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소지는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기원하면. 그죠? 틈새에서 뭔가 기원하면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꽃을. 이 꽃이 꽃을 지펴 올릴까요? 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 종이, 손을 비는 종이를 붙여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남들은 다 피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시멘트에 빨려서 지금 피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봄에 꽃을 피울 거라 믿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저 깨달았죠. 자신의 인생은 뭐냐?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해서 뭔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화자의 처지와 일치하네요. 화자의 처지와 일치하면서 뭔가 소원을 빌어서 뭔가 꽃을 피우기를 바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지금 화자는 나무 대상을 바라봤어요. 나무가 그런데 뭐죠?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시멘트에 끼어가지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안타까움이 될 거고요. 안쓰럽다 하고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태도는 자, 나무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자신에게도 뭔가 자신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기원적, 다른 말로 소망적이라고 해야 돼요. 부정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기억. 기억은 뭔지 한번 보면 자, 기억이 시오리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제리에 사는 아낙네들이 집에 돌아오는 험난한 길이었죠. 자, 그럼 얘 선지 판단해 봅시다. 이 신오리길은 군산 무군장과 선제리의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리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죠. 그죠? 처한 상황은 뭐예요? 밤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힘들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은 뭐냐면 의좋은 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연관이 있죠. 의존한 세상 이렇게 끼리끼리 살아가니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맞죠. 공동체적 삶이죠. 혼자 살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럼 이것을 긍정하니까 화자의 태도도 공동체적 삶을 긍정하겠죠. 디귿은
불꽃성화. 이 불꽃성화는 현재 나무는 지금 봄이 되었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성화, 꽃을 피운다. 그래서 성화에 비유해서 꽃이 핀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늦된 나무가 피워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맞고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 맞네요. 리을은 뭐냐면 난만한 봄길이라고 해서 난만하다. 매우 흐드러지게 피었다라는 거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길로. 난만한 꽃이 아니고 난만한 봄길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난만하는 꽃이 이제 막 피어있는 어떤 길이겠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고요. 일탈적 삶이 아니죠.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거죠. 자,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히 있었음을. 자, 그러면 화자의 갈망은 어떤 삶이에요? 자신도 이제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신도 뭔가 결실, 희망을 이루고 싶다는 것인데 여기는 맞는데 일탈적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 미음은 뭐냐면 가난한 소지, 뭔가 기원이에요. 불타는 소신 공명 틈새 가난한 소지를 집에서 올릴 수 있을까? 저 나무가 화자도 동일시 되는 거고요.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자, 여기서 가을의 나뭇잎이라고 했네요. 그럼 봅시다. 이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에 매달까요? 그럼 봄이 가기 전에 잎새를 피울 수 있을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고 말면 그러면 여름에 잎새가 파랗게 이제 변했다가 불타는 소신 공양 틈새에 가난한 소지. 그러면 기원을 하며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뭐를 꽃을 혹은 꽃잎을 혹은 나뭇가지를 혹은 낙엽을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봄, 여름 지나 가을이 되니까요. 그래서 맞고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죠? 올릴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 맞고요. 불타는 소신 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불타는 소신 공양은 뭐예요? 소신 공양 뭔가 정성, 불탄다, 뭔가 노력과 대비되어 맞네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이게 순환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나도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럼 이것은 화자의 겸손한 태도일까요? 맞죠. 왜요? 자, 누구나 자연이라는 것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와요. 그렇게 순환적으로 뭔가 겨울에 뭔가 인내하고 봄이 되면 뭔가 피우고 여름을 예상을 했다가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죠.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을 정성을 들여야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31번 남았는데 여기도 해석할 게 이제 4개의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고 네 번째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